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은 5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고민이 한계의 경제 지표 때문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5월 FOMC 회의 직전에 발표됐었던 M2, 즉 총통화 증가율입니다.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고민이 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확실히 FOMC 회의가 진행돼서 그런지 증시보다는 국채금리 움직임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회의 진행 중에 예, 금리와 관련해서 요즘 그 세계 각국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이비 스텝, 노멀 스텝 얘기가 있고 예, 유럽 중앙은행은 아직도 빅 스텝 이렇게 인상폭은 다들 뭐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국면이 좀 이렇게 2월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이드 스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렇게 지급 준비라든가 이런 정책 금리를 내리는 소위 금리 인상에 반대를 간다 해서 백 스텝해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사이드 스텝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캐스터 중에 아주 그 이렇게 고급 취미를 갖고 있는 정가인 캐스터라고 아주 시청자분한테 예. 인기가 많은데요. 춤에 관해서는 일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상당히 혼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시장을 읽을 때 증시 3대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그 3대 주가의 그 떨어지는 요인에 역시 페드 회의에 맞물려서 국채 금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막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채 금리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이제 3개월물 금리, 어제는 한번 3개월물씩 가지고 엑스데이다, 디폴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그 장관 앨런이 사실 그 세수가 안 거치는 관계로 엑스데이 국가가 바닥나는 이런 엑스데이가 6월 협상 시간이 6월 5일보다 땡겨지겠다 2월 1일로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는 3개월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5.2% 급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디폴트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는 예.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 이 금리는 사실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2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거와 함께 복합적으로 각 물마다 복합적으로 3개월물은 디폴트 우려, 예. 2년물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시시각각 변한다. 여건 자체가 미국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통화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은 시장의 기대와도 달리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 10년물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 대목이 3월 회의, 5월 회의 이렇게 갖고 있는 페드 의원들의 고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장단기간의 금리 차가 시청자 여러분 10년물과 2년물 간의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5.55bp, 0.5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역시 0.25% 기대하다가 2년물이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앞으로 금리 동결이 되는가,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달러 인덱스는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금값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 취급받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정영국 픽에서 디지털 금이라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읽을 때는 어제 내용 가지고 오늘 시장을 읽으면 사실 지금의 미국의 그 경제가 또 각각의 의견하는 것이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외신 가지고 오늘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먼 과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테슬라의 가격 인상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가격 정책을 두고 시가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게 네.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홍 앵커가 지금 이게 현명하시는 홍 앵커가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했다. 이게 이제 엊그제까지 시청자분한테 가격 인하를 했는데 예.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6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인하하는 중에 예. 첫 번째 가격 인하 정책이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대형 증권사의 그 페이퍼들을 보면 예.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결과적으로 매출 증대를 통해서 이윤 증가를 할 것이다. 시각에 대해서 테슬라를 많이 보유하는 증권사가 그런 페이퍼를 냈죠. 예.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는 테슬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게임 시리에서 선두주자가 가격을 한일 때는 이윤 감소로 나타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송을 누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국 1분기에 테슬라의 실적이 이윤이 24% 정도 급감하다 보니까 고익지책으로 물론 건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차종에 따라서 가격 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게임스에서 선두주자가 예. 가격을 할인하다가 실패해서 가격 인상 쪽으로 오면 후발업체에 사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포드의 가격 인하 이 부분을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가격의 할인으로 쫓아갔다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이지만 다른 쪽의 견해가 나오는 것은 예. 선두주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자 선발주자가 가격 인하했던 메리트가 후발업체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게임 세어리의 페이업입니다. 페이업, 게임 예. 결과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사실은 가격 정책이 선발업체가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뭐 시가인가요? 그래서 뭐 예. 회가 뭐 굉장히 맛있는 건 뭐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비싸고, 있습니다는 이 선두주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 쪽에 투자자들도 많은 혼란을 빚고 있는 양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고민이 지금 잊혀졌던 한 개의 경제 지표 때문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네, 사실 우리가 통화량을 분석할 때 현금, 요구불 예금, 요거에서 M한 지표라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에 저축성 예금 포함하면 M2, 예. 그리고 뭐 M3, L1, L2, L3 이렇게 해서 통화적표 지표가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그 통화적표 지표 중에 M2 증가를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드 내에서도 한동안 잊혀졌던 지표인데요.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페드 회의에서 이 지표를 다시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이론 중에 경제 용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M2 총통화를 하는 것은 현금, 요구불 예금, M한 지표죠. 여기에 플러스 저축성 예금. 거시경제책에서는 경제청 저축성 예금만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MMF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금융시장의 환경을 반영해서 요 M2 지표도 약간 좀 변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표다. 그러면 이제 M2 증가율의 모습은 뭘까 하는 측면에는 예. 우리가 통화를 공급할 때는 중앙은행의 창구에서 나오는 걸 하이 파워리드 머니, 본원 통화가 증가했다. 요거는 지금 증가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니까 또 양적 긴축에서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창고가 있어 나오면 시중에 신용 창출 과정이 있습니다. 요 신용 창출 과정, 요 신용 창출 과정의 경제 활력 지표인데요. 예. 요 증가율, M2 증가율이 사실 시중은행을 통한 달러 공급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이 파리드면 본원 통화인데 예. 요 M2 증가율은 시중은행을 통한 통화의 신용 팽창 과정 요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할 때는 돈이 빨리 돌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돈이 안 돌겠죠.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지표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과거에는 예금을 통하기 때문에 여기 요구불 예금 저축성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지금 고객의 예금 이런 부분을 사실 신용 창출 과정에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 조달에서는 CD, 양도성 증거 가지고 자금 조달하다 보니까 예. 양도성 증서는 저기에 빠져 있거든요. M2 증가율에. 그래서 한동안 M2 증가율이 잊혀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각될까 하는 측면은 예. 바로 3월 지표가 페드 회의 직전에 이렇게 발표됐었는데요. 사실 이게 마이너스 0.5로 0.05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933년 대공황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공급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달러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193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8.06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4.05가 감소했다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에도 이 M2 증가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대공황 이후로 이게 사실은 급감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표를 두고 연쇄 파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성을 갖고 있는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사실 시카고 페드 워치가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기정사실하지만 하루 만에 페드의 통화 정책에 가장 관심 있는 사실 2년물 금리가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도 바로 이런 요인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또 통화 정책도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자, 기정사실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6월 이후서부터는 변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M2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거는 통화 정책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페드 인사들의 고민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중앙은행 창구에서 본원통화 감소였더라도 바로 시장의 시청자분이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 본원통화가 시중은행 전달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의 통화 사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QT 통해서 중앙은행 창구에서 돈줄을 줄이고 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용 창출 과정이 3월 이후에 금융위기서부터 예. 이게 같이 조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다, 돈줄이 말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얼만큼 지금 신용 경색이 심할까 하는 것을 자, 이 적정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M2 증가율. 예. 이건 다소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이로 생각하면 인플레 타겟팅 2%, 예. 지금 성장률 1.1% 플러스죠. 여기에 마이너스 화폐 유통에서 제로입니다. 지금 화폐 유통에서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 2% 1.1%면 3%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3월 수치가 마이너스 4.05니까 적정수를 훨씬 유달하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의 돈줄이 얼마나 빨리 줄어가는 것을 아시겠죠? 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 경색이 되면 연쇄 파동이 되는 거죠. 그 연쇄 파동의 기간별로 보겠습니다. 예. 증시는 대체로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좀 단축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체로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1에서 9개월 후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시청자분은 이게 이제 요거 보면요. 그리고 경기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은 같이 가기 때문에 요거는 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본다면 또 인플레 같은 경우는 대체로 1년이나 2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통화 정책은 9개월로 내지는 1년 후의 모습 가지고 미리 조정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 사정이 아니다. 그러면 저렇게 시차가 된다면 자, 올해이다. 저렇게 순차적으로 연착하게 되면 M2 증가율 저것 때문에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느닷없이 지금의 인플레 상황에서 올려버린다면 나중에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이런 건 순차적으로 더 파동되지 않느냐. 페드 입장에서는 비난이 더 증가되겠죠. 예. 그래서 이 M2 증가율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는 이게 잊혀졌던 지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상황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만 해도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 정도라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M2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떨어지면 예. 증시, 경기, 상업용 부동산 하는데요. 증시는 가장 나중에 설명하고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는 벌써 침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호흡 이론, HOP 이론 가지고 했는데요. 요 이론이 거의 드러나봤죠. M2 증가율의 변화 과정과 거의 드러나봤죠. 예, 그렇네요. 집값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 제조 PMI는 지금 47까지 떨어져서
회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가름한 지표는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한 6.8% 정도 예상치 대비해서 높아졌는데요.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작년에 1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6.8%.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고용 지표인데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를 순차적인 경기 상황을 봤습니다는 종합적인 1분기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발표해서 지금 1.1%에서 예상치 2%의 반토막이 났고 작년에 그 4분기 성장 2.6%에 대해서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소비가 받쳐주지 못했다면 이게 1분기 성장률 내역으로 볼 때는 역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했다. 예. 근데 은행의 기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B 사태, 그 다음에 지금의 퍼스트 리퍼블릭 예. 여기까지 이렇게 4개의 지방은행이 연쇄 파동이 되는데요. 그 부실 규모가 2008년 예. 거기보다 버금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신용 경색이 이렇게 되면 2분기 성장률 과연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분명히 경기는 페드가 마지막까지 경기 고용 지표의 회복을 기르기 위해서 경기가 괜찮다 하는데요. 분명히 지금은 경기는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사실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지금 모두가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M2 증가율 감소에 따라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이제 경기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내지는 주거용 부동산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사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 정영국 PD께서 그 경작을 전공하기 때문에 한 10일 전서부터 이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청자분이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건 좀 별도로 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내일 그 FMC 회의 결과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든 지금은 서부에서 불었던 실리콘밸리에서 불었던 집값이 뉴욕조차도 지금 공실률이 20%, 실제로 체감할 정도는 지표상으로는 20%지만 자, 제값 받지 않고 건물이라는 것은 공실일 때 감가상각 때문에 건물 가격이 급속하니까 자 그냥 돈이 안 들어도 당신 들어오시오. 왜냐하면 청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외형상으로는 공실률이 사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는 그런 값까지 빠지면 뉴욕도 마이너스 40% 이런 상황입니다. 집값은 뭐냐? 집값은 지금 대부분 다 주거용 부동산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마지막 버티는 게 슈퍼프라임 문제입니다. 지방은행들이 뭐냐? 슈퍼프라임, 실리콘밸리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그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는 이 프라임 시장은 대출 시장은 아시겠죠? 론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들, 중간 단계에 있는 프라임 시장, 예. 그리고 아주 이렇게 고속하는 사람이 이제 슈퍼프라임인데요. 지금 이 슈퍼프라임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문제는 과거에는 서브프라임, 중하위 계층들의 주거가 집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슈퍼프라임 사태를 맞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 하는 밀켄 컨퍼런스가 미국에 이렇게 사실 베버리 힐스에서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베버리 힐스의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거리가 사람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탄 냄새 때문에 인류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현지에서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의 슈퍼프라임이 모기 사태가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시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이 M2 증가율이 감소할 경우에 주가에 가장 빨리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최근 이 주가 흐름을 보면 비교적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분기 성장률 이후에 예. 사실은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뭐냐 이렇게 올라갔던가. 700포인트 다우존스 그렇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소폭 떨어지고 그다음 오늘은 비교적 큰 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어서는 요 논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데드캣 바인드, 레빗 데드캣 바운드 요 얘기를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왜 반영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지표가 하지만 지금 빅테크 업종들이 S&P 구성 항목에 사실 전체적으로 실적 예상치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6%는 감소하지만 예상치가 워낙 낮게 나온 상태에서 자, 실제로 실적 발표가 높아지는 것은 보통 서프라이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치를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실적치가 이렇게 사실 높아진 층으로 그 어닝 서프라이즈 국면이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이 아마 S&P 기준으로 50% 정도는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70% 정도가 예상치를 낮게 잡은 상태에서 실적치가 높게 잡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반영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36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후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데드캣 바운드냐, 래빗 데드캣 바운드냐, 이 논쟁에 대해서 더 가야 되는 양상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예.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마저 떨어진다면 엔타이벌 에스펙트, 역자선 요건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더 가속화해야 된다. 예. 어떻게 할 것이냐, 페드 입장에서.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4월에는 사실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는 5월에는 자, 주식을 팔고 월가를 떠나라. 이 격언이 굉장히 귀에 많이 아주 관심을 월가에서 많이 한다 하는 것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M2 증가율, 대공황 이후에 감소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이번 페드웨이에서 사실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페드의 소식들을 비공개로 하지만 전해지는 각종 이렇게 보면 예. 보완 수단을 마련한다. 이 대목이 새롭게 나옵니다. 자, 시장의 기대에서 0.25% 올라간다. 이번에. 그걸 또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시장이 혼라니까 금리는 인상한다. 예. 근데 그러면 보완 수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용 경색이든가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페드의 멤버들 중에 이번엔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견의 일치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오늘 이현 캐스터 다시 한번 전해주셨습니다는 예. 그런 것을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FOMC 회의록보다는 향후의 통화정책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조를 갈 것이냐. 기자회견이 더 주목된다 예. 하는 것을 좀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자, 우리가 보면 긴축을 가져가는데 사실은 금리 인상폭과 그다음에 QT, 양적 긴축 축소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문제인데요. 신용 경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이번에 QT를 좀 종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신용 경색을 다이렉트 풀겠죠. 예. 이게 바로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뭐냐 페드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데요. 오늘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엘리베스 워러시라든가 그다음에 민주당 하원 의원인 제이팔, 이건 인도계 네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지금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금리 인하를 해달라. 예. 서민들. 이게 나왔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 계기로 해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페드가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페드와 바이든 정부와 이제 갈등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월가의 정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모든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우스, 립에 달렸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